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이라디오 유주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연출하는 이주영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날짜상으로는 12월이지만 네. 문장 앱진 175 2019년 11월에 실린 네, 소설들 살펴볼 예정이에요. 저희가 녹음은 11월인데요. 네, 어쨌든 12월이 되었네요. 비현실적이네요. 네. 저희 김희설 작가의 우환 그리고 최진영 작가의 후오라고 읽어야 되겠죠? 네. 네, 숫자 5예요. 네. 그 후자 뒤에. 그래서 이 두 편을 저희가 볼 건데 일단 문장 앱진 11호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8호로인가 다룬 적이 있었죠. 네.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희 문학 웹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유처럼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보실 수 있고 예전 호들까지 다 전문이 다 올라와 있어서 예전 작품들 찾아보거나 이 방송도 먼저 작품 읽어보고 듣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네이버 같은데 검색해서 충분히 전문 읽어보고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접근성 때문에 문장 웹진이나 웹진 비유 같은 경우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번 11호에 실린 작품들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시 같은 경우에는 양혜기, 이영광, 김건영, 천양희, 이소연, 이병률 시인의 시가 실려 있고요. 소설은 총 6편인데 2019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이라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선정된 김멜라 작가의 옥상토끼, 또 박송화 작가의 없는 순간이라는 단편이 실려 있고 손현주 작가의 우아한 가족, 공선옥 작가의 각자는 각자의 할 말이 있다. 이런 작품들도 실려 있고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김희설, 최진영 작가의 신작도 실려 있습니다. 먼저 김희설 작가의 우환부터 제가 소개를 할 건데요. 네. 이 작품은 단숨에 읽었어요. 제가 휴대폰으로 읽었거든요. 네. 제가 보통은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그런 웹상에 있는 소설도 프린트해서 읽는 편인데 이거는 그냥 휴대폰으로 읽었는데 익숙하지 않은 저한테 독서 방식임에도 되게 후루룩 끝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내용을 파악하기가 되게 쉬운 구조이기도 하고요. 저한테 조금 익숙했던 건 약간 저희 얘기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근주라는 주인공보다 10살 정도 어리지만 이 근주라는 주인공은 여성이고 40대 후반이고 이 자궁경부암 검사를 이제 정기검진에서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펼쳐지는 이야기에 대한 소설인데 이런 여성암 검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약간 몸의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되게 익숙한 소재고 주위에서도 얘기가 되게 많이 들리는 소재여서 일단 되게 궁금했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까지 갈까.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후루룩 한 번에 잘 읽혔던 소설 이고요.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주라는 40대 여성 주부 같아요. 일단은 남편의 직장을 따라서 신도시로 이사 온 상태고 아마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여자아이 2명, 딸을 2명 갖고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4인 가족의 주부인데 이 근주라는 여성이 정기검진에서 자궁경부 세포 검사상 반응성 세포 변화가 있다는 검진 결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정말 심각한 상황인지 어떤 정도의 질병이 있는 건지 검사를 해보기 위해서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뭐 사진도 찍고 조직 검사도 하고 약간 이 결과를 기다리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 결과나 검사에 따라서 가족들의 반응 같은 것이 나오기도 하고 이 근주라는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가 자궁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자신의 어머니의 투병 상황이나 그때의 나에 대해서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에 따른 산부인과 진료기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되게 여성의 불안이라든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40대 여성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가부장적인 그런 상황 안에서 여성의 위치라든지 여성들이 산부인과 진료나 아니면 되게 다양한 상황에서 겪는 되게 성적으로 불편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30, 40대 혹은 그 이상의 여성들이 읽으면 내 얘긴데? 라고 느낄 만한 그런 접점들이 되게 많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가져왔고요. 네, 근데 아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어서 네, 일단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으로 읽었고 완전히 유사한 경험이 있는 건 아닌데 병원에 왜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는 경험은 30대 중반 이후의 여성이라면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괜히 좀 조마조마해지기도 하고 괜한 염려가 들지만 그리고 관련 질환을 괜히 검색해서 막 정보를 얻어보고 증상을 찾아보려고도 하는데 사실은 병원에서 불러서 설명을 해주기 전까지는 뾰족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상상들을 좀 잠시 중단을 하고 괜히 바쁜 척을 해봤다가 하지만 다시 또 그런 생각으로 뻗어가고 그런 조마조마하면서도 불안함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도 그 근주라는 인물이 2번 정도 또 이제 검사를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는 또 어떤 소견이 발견됐으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 그러니까 좀 짜증스러운 거죠. 그럼 애초에 그 검사를 해서 마지막 검사만 한 번 해서 확실히 알려주면 되는데 오라 가라 하고 자꾸 이제 불안하게 만들고 근데 병원에서는 그런 걸 또 되게 건조한 태도로 전달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안심시켜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심각한 일인 것처럼 위로해주지도 않고 가족들도 딱히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남편은 별일 없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자기의 욕망을 자꾸 이제 아내한테 풀려고 하는 게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짜증스럽고 좀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었을 때는 유쾌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그 유쾌하지 않음을 되게 매끄럽게 전달하는 거는 에 대해서는 이견이 정말 없다. 그리고 어쨌든 누구나 고민해봤을 법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민은 어쨌든 내 몸에 대한 거니까 굉장히 고독한 일이잖아요. 그쵸. 그런 고독함을 잘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런 고독한 마음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려 보거나 앞으로의 일을 좀 상상해봤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남 얘기라고 할 수 없는 나이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접점이 진짜 확실한 작품 같아요. 특히나 저는 문장웹진이라는 매체의 발표에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종일의 매체로 읽은 때랑 어떤 그런 기본적으로 웹상에서 먼저 읽게 되는 작품들이랑 저는 호흡이나 속도나 어떤 방식도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민설 작가가 혹시 문장웹진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어요. 어쨌든 조금 더 대중적이고 독자와 접점이 많은 그런 작품을 저는 썼다는 생각이 들고 경희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불안 같은 것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되게 짚어낸 부분이 저도 되게 좋았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게 좀 이야기가 상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상투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도 뭐랄까 그런 불안이나 염려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지는 심리 같은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저한테는 특히 남편이 조금 너무 일관되게 나쁜 놈 캐릭터여서 사실 그렇게 뭐 최악의 남편은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 표현되는 것처럼 너무 착한데 그 착함이 거의 고구마 한 10개의 답답함을 불러일으키고 눈치 없고 무지하고 가끔 그래서 폭력적인 말을 하고 저는 그런 캐릭터가 저한테는 조금 재미가 없었던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요. 이제 어머니도 화자의 어머니도 자궁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엄마의 병을 회상하면서 그때 이제 20대였던 화자, 그 집에서 유일한 딸이었던 화자가 엄마 간병을 하고 나머지 가족들, 아버지나 오빠나 그런 사람들은 다 나 몰라라 하고 그런 상황 같은 것들도 물론 예전에 정말 많은 여성들이 돌봄 노동에 그런 식으로 희생되고 강요를 받았지만 이것 또한 너무 익숙해서 상투성을 벗어날 방법은 없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기는 했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매체의 특성상 잘 읽힐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셨을 수도 있고 보편적인 이야기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읽으면서 물론 어떤 대사라든가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한 번씩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있긴 있었어요. 그런 점들은 좀 인상적이어서 뭐 딸한테 자궁경부암 주사 맞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딸이 말없이 수긍을 한다거나 남편과 왜 그 생리대에 대해 얘기하면서 싼 거는 좋지 않은 거야 라고 물어보는 남편.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딸까지 해서 여자가 셋이니까 생리대를 한번 사면 10만 원이 넘으니까 이 경제적으로도 능력이 없는 남편이 이제 생리대 싼 거는 좋지 않은 거야 라고 또 어물쩍 물어보는 장면이라든가 그러니까 계속 화를 돋구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되게 생생하니까 더 밀접하게 다가오는 부분, 선명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은 좋게 기억에 남는 소설인데 끝도 어떤 결론을 내주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미지의 무언가로 조금 더 남아있는 거고 불안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그냥 자기 혼자 맛있는 식사를 하고 물끄러미 무언가를 보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기는 감정이 결국에는 좀 무엇도 해소되거나 폭발하지 않는 진짜 그 쓸쓸함으로 남는 것도 충분히 좋기는 한데 무언가 다른 이야기나 다른 전개가 있었으면은 더 신선 혹은 강렬하게 남는 소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어떤 보편적인 거를 이렇게 잘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도 좀 읽어볼 만한 소설이라고는 생각을 하죠. 그 마지막 단락도 그렇지만 그 앞에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이제 조직검사 결과를 보러 가면서 집을 나서면서 남편과 이제 아이들을 생각하는데 저녁엔 남편이 좋아하는 청국장과 큰아이가 좋아하는 갈치구이와 작은아이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저는 여기서 약간 좀 화가 났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 생각을 꼭 해야 될까요? 그러면 결국은 가족 획인가? 저는 약간 조금 답답했거든요, 이 문장은. 네, 근데 이게 그렇다고 이 지금 엄마로 아내로 살아온 게 거의 어쩌면 인생의 전부에 가까울 이 근주에게 이제는 너 좀 챙겨라고 감히 못하겠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아이가 좋아하는 걸 챙기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싶은 마음이 있으려나 싶기는 한데 만족스럽지는 못하죠. 읽는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가 그렇게 기여를 하고 나와선 자기가 좋아하는 뭐 로제 파스타도 먹고 청포도 에이드도 마시지만 그건 정말 잠깐이잖아요. 그리고 잠깐의 사치로 그 일평생의 기여 헌신을 다 그만큼의 보상을 받았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남기는 게 쓸쓸함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무언가는 내가 못 읽어서 못 받은 건지 아니면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 쓰인 소설인 건지 그런 점들은 좀 헷갈리고 답답한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진짜 생생한 그런 디테일들은 좋긴 좋았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막 공감이 되는지 물론 저는 혈압이 높지는 않은데 이 두통 때문에 혈압약을 처방받고 혈압약을 줄이니까 대신에 고지혈증 약과 우르사가 추가되고 간 수치가 갑자기 정상이 아니고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별로 몸에 이상이 없는 것 같다가도 이런 식으로 이상한 데서 막 툭툭 튀어나오면서 약간 미치게 하는. 그리고 이유도 알 수 없고 딱히. 맞아요. 의사들이 절대 딱 부러지게 얘기 안 해주고 나도 원인은 잘 모르겠고 약간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것도 좀 되게 생생하다고 느꼈고
약간 이런 것도 돈 때문에 가장 돈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맞아요. 상투적이지만 이것도 너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남편이 실직한 상태로 돈이 너무 없을 때 실비보험을 몇만 원 안 되는 그걸 해지했다거나 솔직히 큰 병이든 아니든 근주가 가장 걱정하는 건 병명이나 식구가 아니라 결국 돈이었다라는 게 되게 적나라한 문장으로 나오지만 저는 이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되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에 네. 원망이 별로 묻어나질 않아서 물론 남편의 손길을 뿌리치거나 이런 건 있는데 네. 너무 다 체념하는 느낌이어서 그쵸. 그나마 이 친구가 있어서 지혜라는 통화했을 때 네. 그나마 친구가 나도 그런 적 있었어. 그냥 뭐 시술 받았는데 뭐 그런 거지 뭐 인생에서 약간 우리 나이쯤 되면 그러면서 친구가 있어서 그나마 숨통이 튀었는데 이 말은 참 좀 와닿았었어요. 그 통화를 하면서 수학이 너머의 지혜라는 친구가 마지막에 근주야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거 일 아니야. 괜찮아. 사실 괜찮지 않더라도 저는 이 말을 들으면 되게 위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은 생애를 살고 있는 여성들끼리 주고받는 어떤 위로나 그런 공감 같은 것의 힘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좀 느끼긴 했었어요. 근데 이거 말고는 너무 답답해요. 이 근주 어떻게 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만약에 이게 암이 맞다고 해도 네. 당연히 좋게 전개가 안 될 거고 암이 아니었다고 해서 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제목도 우한이야. 답답해. 그 어떻게 제목을 네. 우한으로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슬픔이 하나도 없어요.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네. 소설인 것 같아서 답답함이 좀 많이 드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네. 그렇다고 어쨌든 중년 여성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놓은 것도 의미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이게 너무 현실적이니까 네. 오히려 좀 뭔가 그 답답함 그게 제일 안타까운 너무 어쩌면은 잘 썼기 때문에 이 답답함도 느껴지는 거긴 하겠지만 네. 이게 어떤 그런 것 같았어요. 되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장벽을 보는 느낌이었어서 조금의 균열도 없고 그냥 너무 이렇게 사는 사람 많을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 같고 움직이지 않는 무거운 무언가를 보는 느낌이라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게 네. 탈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 자체가 가족 관계가 균열은 없는 그러니까 균열이 있지만 다 미봉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를 어떻게 뚫어야 될지 모르는 것 네. 같아요. 누구도. 그렇다고 이혼만이 답도 아니에요. 또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네. 또 헌신적인 엄마까지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남편도 물론 되게 답답하지만 또 마냥 그렇게 그러니까 한없이 나쁜 사람도 아닌 거고 근데 변하지 않을 거고 남편에게서 내가 느끼는 그 장벽 같은 그 답답함은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저는 똑같은 결론이지만 한번 읽어볼만 하다. 이 어떤 현실에서 내가 느끼는 이 마음을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쨌든 좀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도 저는 그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김희설 작가의 단편소설 우한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이번에는 최진영 작가의 후오라는 작품 만나볼 건데요. 네. 문장 엑신에 실려 있고요. 네. 얼마 전에 최진영 작가 그 단편집이 묶여서 오랜만에 나오기는 했어요. 겨울방학이라는 제목으로.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최진영 작가는 항상 중편, 장편의 이미지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단편집이 반갑기도 했고 또 이번에 문장앱진을 소개하려고 봤더니 마침 또 최진영 작가의 신작 단편이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소개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 후라는 한 글자 옆에 숫자 5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라는 거에서부터 미궁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소설을 읽어봐도 드러나질 않거든요. 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편혜영 작가의 리코더 같은 경우에는 주영님의 추리로 왜 리코더인지를 알아낼 수 있었지만 후오 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궁에 빠졌었는데 네. 이제 다른 분한테 주변에 여쭤봤더니 이게 연작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후로 검색을 해봤을 때는 2013년인가에 한겨레에 아마 2014년 4월에 한밤의 산행이라는 단행본의 엔솔로지에 단편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최진영 작가의 그게 후예요, 제목이. 근데 그 후를 쪼개서 10개로 후1, 후2 이런 식으로 연재를 한겨레 신문에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후 시리즈라고 치면은 이게 지금 2019년이잖아요. 그 2019년 11월에 후 5가 발표가 된 건데 근데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후에 또 시리즈가 있는데 제가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도 친구 관계인 인물들이 나오는 소설이긴 한데 지금 후하고 숫자 5가 붙은 이 소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 인물들의 이름도 그렇고 이게 어찌된 연유인지는 한번 다른 지면에서 발표되는 거를 또 찾거나 봐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소개를 해드리자면 사실 섬세한 심리 묘사도 두드러지고 굉장히 미묘한 친구 사이의 대화라든가 뭐 작은 거 주고받는 정황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를 하는 게 좀 탁월함에 놀라면서 읽은 소설이에요. 일단은 지현, 지연 두 친구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두 친구는 고등학교 때 같은 기숙사에서 살았고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 기숙사에 머물 수 있었던 건데 이 화자인 지연이 어느 날부터 독서실의 새벽에 자기보다 오래 앉아있는 지현이라는 친구를 좀 의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새 학기가 되고 이제 새로 이제 반이 배정되고 자리를 짝꿍을 정해야 하는데 2학년이 된 첫날 지현과 같은 반이 된 거를 알았고 공교롭게도 그 담임 교사가 앞으로 마음에 드는 자리에 그냥 매일매일 바꿔서 앉아도 된다 선착순으로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순 학생들이 술렁이는 거죠. 내가 과연 누구랑 어디에 앉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들 이제 설레하는 쪽도 있고 그렇지만 지연은 전혀 설렐 수 없는 거죠. 자신은 친구가 별로 없고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도 같은 반이 되지 못했고 차라리 맘 편히 일찍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어딘가에 앉았고 그러다가 지연이 들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고 내 옆자리에 앉으라고 거의 처음일 거예요. 아마 지연 캐릭터상 누군가에게 이제 나와 앉아라고 먼저 손을 내민 거죠. 근데 또 그 순간 지연의 원래 친했던 친구들이 어느 한 무리가 어느 쪽에 창가 쪽에 모여 앉아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네 자리 여기 있는데 라고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지연은 조마조마하지만 다행히 지연이 옆자리에 와서 앉게 되면서 그 창가의 무리와도 친해지고 지연과도 계속 돈독한 사이로 지낼 수 있는 그런 고등학생 시절의 이제 우정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좀 중반으로 넘어가면은 지현에 대한 지연의 마음이 친한 친구 사이의 우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또 사랑은 아닌데 엄청나게 무언가를 갈구하게 되는 심지어 알고 보니까 이 지현은 새벽마다 늦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새벽 2시까지 하는 라디오를 듣느라 독서실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안 순간 자기가 항상 1, 2등을 지현보다 앞섰는데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해서 이기지 못했다는 생각에 지현을 공부를 시키죠. 지현에게 라디오도 못 듣게 하고 뭐도 못하게 하고 수업 시간에 졸지도 못하게 하고 엄청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면서 지현을 공부를 시키고 막 어떤 개인적인 힘든 상황이 있었나 본데 지현이 그때도 막 엄청 다독이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고 그리고
그리고 자기보다 성적이 잘 나오니까 또 그거를 후련해하고 이제 드디어 내가 지연과 정정당당히 해서 그러니까 정정당당히가 아니라 뭔가 지연이 나에게 제대로 응해줬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축하를 해주는 마음이 드는 거죠. 되게 그러니까, 독특해요. 네. 어쨌든. 네. 근데 이 얼마 전에 또 나왔던 그 이재아 언니에게도 네. 이제 중고등학생 시절의 자매 이야기가 꽤 이제 길게 나오는데 그때도 느꼈는데 네. 되게 졸업하신 지 오래일 텐데 네. 학창 시절의 이 관계와 배경과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기억하시지? 그쵸.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네. 엄청 작가 자신의 머릿속에 네. 있는 거를 되게 그리듯이 편안하게 풀어놓으니까 물론 엄청 공들여서 골똘히 생각하고 네. 한 결과겠지만 읽는 사람으로서는 좀 소름 돋는다 싶을 정도로 이 여학생들 사이의 미묘함 또 그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갔을 때 각자 대학을 갔을 때 네. 심지어 대학도 같이 가고 싶었지만 또 못 갔고 네. 그런 관계에서 오는 미묘함과 그 끝에 있는 것에 네. 대해서 섬세하게 현실적인 거를 네. 잘 풀어놔서 그런 점을 좀 소름 끼쳐하면서 읽었어요. 네. 아, 그 여고 시절이라는 게 뭘까요? 저도 이제 남녀공학이 아니라 여고를 나왔는데 네. 그 안에 관계가 저는 되게 뒤틀린 부분도 많고 좀 징그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고 시절을 별로 떠올리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되게 이 여고 시절에 이 친구들 사이의 네. 관계에 대해서 그리는 소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작가들한테도 좀 특별한 어떤 기억이나 인상을 남기는 과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좀 징그럽다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디테일이 좋아서 놀라워하면서 읽었고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지연과 지현 중? 저는 지연도 지현도 아닌 게요. 지현은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인기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지현처럼 한 명한테 집착하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네, 친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 없음이 그렇게 막 저를 괴롭히거나 이렇게까지 한 명을 독점해야겠다는 독점욕을 가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지연이 지현한테 얼마나 집착하느냐가 사실 이 소설의 거의 전체를 차지하잖아요. 네. 이제 사실 약간 액자식으로 해서 30대 중반이 된 이지연이라는 화자가 자기의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는 식으로 이제 액자 구성인데 근데 거의 고등학교 시절의 회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근데 어쨌든 이 지연이 지현한테 품는 감정이나 하는 행동이나 이 심리가 저도 약간 그 사랑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인가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읽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정도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약간 여기서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어떤 큰 그 두 개의 감정의 축이 하나는 경쟁 심리, 질투. 얘를 이기고야 말겠다. 혹은 너랑 제대로 겨루고 싶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너무너무 너를 사랑해. 너무너무 네가 좋아. 네가 치약, 심지어 저는 거기서 약간 소름 돋았는데 치약을 언제 바꾸는지 치약 교체 주기까지 알고 있다는 건 그리고 아침 먹이는 거 너무 집착 아니에요? 아유, 근데 네. 보면은 또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로 그 하는 건 사랑인가? 하여튼 그래서 약간 육체적인 또 사랑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막 제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가 분명히 있긴 있죠. 그래서 좀 미저리 같은 부분도 있는 집착에 가까운 이상한 감정 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서 저도 되게 실감나게 읽긴 했는데 저는 그에 비해서 약간 뒤에 이야기가 저한테는 조금 싱거웠다고 해야 밋밋했다고 해야 되나? 마지막에 뭔가 둘의 사이가 네. 정리되는 것? 네, 둘이 그냥 대학교 때 멀어지잖아요. 그냥 당연히 각자의 친구가 생기고 약간 예전에 좀 심하게 단짝이었던 친구들이 약간 서로에게 실망하듯이 더 이상 너는 나를 옛날처럼 생각하지 않는구나 뭐 이러면서 헤어지고 연락이 끊기고 지금 현재 30대 중반이 돼서 그걸 돌아보는 얘기여서 그런 디테일도 좋고 심리도 좋은데
저는 그게 전부여서 이 소설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 치약이라던가 네. 습관 같은 게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의식되는 거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알아버리게 되는 건데 네. 그거를 또 지연은 스스로 괴로워하는 게 있고 결국에는 그 막 폭발을 하잖아요. 대학 네. 시절에 지현에게 전화해서 왜 너는 늘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했고 네. 그냥 넌 나한테 왜 그래? 나만 이러잖아. 늘 그러니까 지현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지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먼저 지현에게 앉으라고 손을 흔드는 걸 분명 기억하는데 지연은 또 그런 걸 기억하는 애가 아니고 그쵸. 그리고 지연이 결국 듣고 싶은 거는 물론 그런 얘기는 하죠. 나도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내가 가서 앉은 거야 라고는 하지만 네. 그 이상의 절대적인 한 명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심하게 있는데 네. 이게 결국엔 지연이 관계를 끊어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 문자를 주고받은 10년 뒤에 이제 이 아까 얘기하신 액자식 구성을 했을 때 네. 마지막에 10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이지연을 생각한다라고 네. 했을 때 좀 진짜 얼마나 스스로도 징글징글할까 싶은 거예요. 네. 이제 연락을 정말 안 하는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 고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지나가는 고등학생만 봐도 그때 그 마음이 생생하고 이게 약간 나의 어리숙했던 첫사랑 혹은 실연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인 것처럼 네. 너무너무 사실 왜냐면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친하게 지냈던 이야기니까 네. 행복했을 시절인데 만족할 수 없었던 자신이 스스로 얼마나 싫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교를 거쳐서 거기서 또 10년이 지난 저희 또래겠죠? 네. 그냥 계속 이 고등학교 때 친구를 생각한다는 게 일순 공감이 가면서도 저도 만 20대 후반까지는 친구에게 받은 상처라든가 내가 되게 친해지고 싶었던 누군가가 있었거나 친했던 누군가가 있는데 틀어진 관계가 있고 네. 사실은 손 내밀면 다시 친구가 될 것 같은데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왜 더는 친구로 지낼 수 있는 노력을 내가 하지 않는지도 알고 있는 거. 이 관계는 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김세희 작가가 썼던 플래시픽션에서 정은이라는 친구에게 문자를 할까 네. 말까 고민하지만 안 하는 거는 어차피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관계일 거라고 우리는 다 알 수 있으니까 네. 네. 굳이 또 그런 전례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에 애정이 있는 친구지만 연락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라는 네. 판단을 내리는데 그거를 또 근데 10년 동안이나 10년 이상 갖고 가는 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아니 그런 지현이 마음. 뭐길래 그건 조금 오버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어폰을 꽂고 걸어가는 고등학생을 볼 때마다 그쵸. 이지현을 생각하는 건 저는 이렇게 이지연을 회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저한테는 좀 더 설득력이 있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 시절을 접고 싶었다. 이렇게 또 마지막 그 전 단락이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접혀진 거죠. 안 그쵸. 접혀졌고 안 접혀진 거죠. 이게 무슨 눈 뜨면 보는 첫 대상을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네. 그냥 온전히 나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한 존재가 너무 컸나 봐요. 그게 뭐 사춘기 시절이라 그랬을 수도 있고 지금 아무 배경이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뭐 경제적으로나 가정 환경이 뭔가 방치되어 있는 네. 사람 같지도 않은데 지연의 입장은 네. 애정을 이렇게 줄 대상을 계속 찾고 있었고 네. 그게 지현이었는데 그 애정을 준 만큼은 자기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서글픔을 느끼는 그런 반복이 저도 좀 끝에 읽고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이게 이 소설 자체가 그냥 이렇게 접고 끝나는 느낌인 거예요. 네. 그게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고 그냥 여기까지 쓸 수 있어라고 하고 이 소설을 접어버리는 느낌이라 뭔가 읽고 나서 그 아까 김유설 작가님 소설이랑은 물론 너무 다른 소설이지만 비슷한 지점이 있어요. 더 네.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마 다른 이유로 여기까지 써야겠다라는 선택이겠지. 아마 그렇겠죠. 뭐 더 쓰고 싶었는데
차만 못 쓰는 무언가가 있었을 수도 있고 네. 그치만 이렇게 끝나버리면 우리한테 남는 독자한테 남는 거는 쓸쓸함과 서글픔, 속상함이었다고 하면 네, 그리고 그 시절에 나도 어떤 집착을 했던 어떤 존재에 대한 그 고등학교 때 이상한 그쵸. 그러니까 순간들. 이렇게 길게 가져가지는 못해도 어떤 아마 우리는 잊어버리는 게 편하니까 잊었을 수도 있고 뭐 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내 옆에 아무도 안 앉는 그 순간을 공포로 느끼잖아요. 그쵸. 왜 수학여행 가는 버스 막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맞아요. 네. 막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긋지긋한 거는 지금도 단체 활동을 할 때 그런 거를 의식하는 사람이 있고 저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네. 왜냐면 곁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중요하다라는 거는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는 누구나 갖지 못한다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의식하는 어린 자아가 네.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치면 이 소설이 그런 거를 또 한 번 더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기억이 떠오르고 아 그때 네. 진짜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현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엄청 부담스럽죠. 되게 지현은 그런 거를 나이스하게 넘기는 네. 친구같이 나오는데 전혀 불쾌함을 드러내지 않고 네. 물론 나 아침밥 먹기 싫다고 많이 얘기도 하는데 그걸 또 강요를 하면 또 잘 따라서 먹고 네. 그러니까 지현은 착한 친구이죠. 좋은 친구인데 지연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자기한테 또 솔직해지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 그러니까 정말 지현이 할 수 없는 거를 지연은 바라고 있어요. 바라니까 이게 꼭 뭐 어떤 애정 관계가 아니라고 쳐도 인간 사이에서 네. 주고받는 거에 일방적인 거에 답답함. 그 일방적을 어쨌든 양쪽 다 깨닫고 있을 테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농담이긴 하지만 고2 때 담임 선생님이 잘못한 것 같아요. 아 맞아 이거 너무 아니 요즘 얼마나 고2가 그런데 민감한 때인데 애들 이거 너무 배려 없어. 예, 막 앉고 싶은 대로 앉으라면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끔찍한 일인데 이거 선생님은 이걸 약간 모르나? 자기 예. 책임을 전가한 거야. 예. 뭔가 정해줘야지 이거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너무 좀 또 제도권적인 학생 같은 얘기를 선생님이 정해줘야죠. 네, 아니면 되게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내 옆에 누가 앉을지. 그리고 그거 생각하느라. 이 지연과 지연의 네. 반에 또 다른 소외된 사람들도 있었을 그러니까요. 거 아니야. 이렇게 지연이 공포스러워했던 경험을 네. 하고 있는 네. 혼자 앉은 혹은 네. 마지막에 남은 아이가 또 있겠죠, 이 교실에.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네. 진짜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 어쨌든 참 이 고등학교 시절은 불가해한 시절 같아요. 뭔가 다시 안 들춰보고 싶어요. 네, 근데 네. 그냥 덮어두고 싶은 네, 불가해한 시절 이렇게 같아요. 또 막 세세하게 네. 재현을 해놓으시니 네. 읽으면서도 너무 네. 괴롭다라는 네. 생각을 새삼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최진영 작가의 단편 소설 후 5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다음 회에 다뤄질 소설들은 요즘 소설 이야기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 사전 예고를 아마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은 김희설 단편 소설 우환의 일부를 주영님이 낭독해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산부인과를 다녀왔다는 엄마는 그날 저녁 배추김치를 담그고 곰탕을 끓였다. 대여섯 가지 밑반찬을 해놓고도 밥상 위에는 불고기와 김치찌개를 푸짐하게 올렸다. 진료의자에 누울 것도 없이 증상을 듣자마자 당장 큰 병원으로 가라 했다는 말을 엄마는 저녁 밥상 앞에서 심심하게 말했다. 같이 가줄 거 없으니까 늦으면 저녁이나 알아서들 먹어. 온 집안에 무겁게 내려앉은 습기와 한데 섞인 음식 냄새의 정체를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고선 근주는 엄마가 참 미련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안심을 하는 엄마가 부담스러웠다. 다른 식구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도 들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분명히 잊었던 일들이, 망각했던 감정들이 곰팡이 꽃을 피우듯이 서서히, 그러나 선명하게 피어올랐다. 그럴 때마다 근주는 신경 안정제를 먹었으나 좀처럼 잠을 이루진 못했다. 그나저나 밥상 앞에 근주만 있지 않았을 텐데 아픈 엄마 옆에 다른 식구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다들 어디에 있었던 걸까?